2019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명 2019 한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았던 것은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었는데요. 올 한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었던 미중 무역 갈등, 아니 미중 무역 전쟁을 돌아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제17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호사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 교수님은 제가 작년에 그 미국과 한미 FTA로 한번 모셨었고요. 우리 정 교수님은 평소 우리 생생경제 애청자라고. 네, 맞습니다. 네, 저하고 방송은 직접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올해 미중 무역 갈등 또 우리 정 교수님은 그 홍콩 시위 때문에 방송 출연 네.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이 코너는 한 달 전부터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랑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발발 50시간 전에 휴전이 선언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한 건데 우리 광노성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콩 민주화법, 인권법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합의의 내용에 이르다가 이렇게 이제 정치 문제가 다시 들어가면 네. 아주 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래 가겠구나. 올해는 넘기겠네 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는 바람에 올해는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랐다라고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정 교수님은요, 홍콩 시위 관련해서 또 인터뷰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예상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뭐 대략 감은 있었습니다. 감은 있었습니까? 예, 중국이 상당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협의안의 내용에 사인을 하게 된 트럼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다소 전의 분위기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예, 과거에는 빅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건 스몰 딜도 아니고 미니 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스몰보다 더 작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걸 사인을 했을까? 결국은 중국이 보낸 신호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낸 신호.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협의안 사인에 대해서는 예상은 했지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거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 교수님께서는 서명을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휴전은 할 것 같았는데 네. 이 정도로 합의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죠. 살펴보기 전에 일단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지금 최종적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곽 교수님? 그건 아니죠. 지금 1단계 무역 합의는 협상을 쪼개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살라미 택틱스라고 살라미 전술이라고 했어요. 그 요즘 국회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우리 전술인데. 협상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네. 많이 이제 채용해서 쓰는 건데 네. 큰 이슈가 있으면 이거를 잘게 쪼개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모멘텀을 깨지 않고 초기 단계 합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협상을 쪼개가지고 너무 이제 실물 경제 타격까지 미중 양국에서 가니까 이거를 해서 뭔가 모멘텀은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합의인 것 같아요. 초보 단계. 내용 봐도 뭐 아시겠지만 기술 패권 문제라든지 무슨 네. 지재권 보호 가장 예민한 부분들. 이런 것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이런 것들 다 빠지고 그러니까 농산물 500억 달러 사준다. 그다음에 관세를 15일자 했던 것을 일단 철회를 한다. 기존 관세 추가했던 것을 50% 낮춘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그래서 아주 시초 단계의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양념적인 성격으로 이제 이번에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박 같은 교수님 맥락에서 설명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쌀라비라는 소세지가 사실 굉장히 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먹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눠 먹어야 되는군요. 예, 뭐 얇게 쪼개서 먹는 것인데 사실 이제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은 아마 2단계에서 나올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네. 기업의 어떤 뭐 투자에 대한 것을 보장받는다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걸 법제화하는 수준으로 갈 텐데 지금 1단계는 이미 통과가 됐지만 1단계가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성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로 가는 또 하나의 맥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언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더 뭐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겠지만 양자 간의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희망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역부족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서명은 했지만 합의문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양측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도 없죠. 네,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멘텀을 유지해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나올 때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뭐 인내 그리고 뭐 일종의 합의에 관한 그 마찰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곽 교수님 통상 전문가시니까요. 이렇게 말은 해놓고 결국 서명 안 하거나 뭐 뒤집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제 12차 고위급 협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이게 총 합의안을 만들어서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안이 약 135페이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 지도부에 갖다 줬더니 35%를 페이지를 빼고 가져와서 약 100페이지만 보냈다고 그래요. 사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우리 국제 협상에서 고위급 협상 담당자는 부총리급이잖아요. 류허가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이제 본국하고 훈령을 받아서 합의 내용을 보통 조율하는 게 못해서 이런 건 아주 의외의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보통 합의안에서 서명을 해가지고 이걸 돌릴 때는 의례적인 조치거든요. 그렇죠. 이미 합의를 다 하에 놓은 상황에서. 상태인데 그걸 이제 깨버렸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배신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 내용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명을 했다고 뭐 이제 이런 실수는 안 하겠죠. 앞으로 아무리 중국 시스템이 뭐 의사결정 시스템이 뭐 집단지도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번 내용은 그렇게 거부할 만한 거는 없어요, 사실. 워낙 미니멈. 워낙 스몰 딜. 미니 딜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미니 딜이고 그다음에 500억 달러 규모도 옛날부터 논의해 왔던 규모인데 대략 협상이 됐던 선이기 내용에서 때문에 그냥 뭐 추인하는 정도의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중국에서는 미국 농산물을 사주기로 한 거고요. 맞죠? 그리고 기존 관세는 그러니까 우리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에서 중국에 매기겠다고 한 것은 안 하기로. 유보한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분은 일단 내용 자체가 워낙 적은 내용의 협의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일은 없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분쟁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곽 교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앞으로 남은 분쟁거리가 뭐라고 보세요? 뭐 지적재산 보호권 강화도 있고 금융시장 개방도 있고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5월 12차 고위급 합의 내용이 깨진 거거든요. 첫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으로 그거를 보장을 해달라 해서 이제 그건 국내법에 대한 침해 아니냐, 주권의 침해 아니냐라는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첨단 산업, 중국 제조 2025는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 산업을 국산화한다. 근데 국산화하는 그거에 중국 정부가 도와주겠다라는 보조금 문제, 여기를 이제 타결하지 못해서 국내 산업 정책마저도 건드리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게 기술 패권 문제로 가면 이게 패권 쟁탈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비즈니스 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누가 1위를 차지하고 누가 키킹 오프 더 레더라고 해서 사닥다리 걷어차기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우리는 차라리 내수만 해가지고 그냥 살겠다라고 이제 지금 구조개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걸려있는 이슈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정 교수님은요? 네, 사실 이번에 그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1,6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중국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될 관세를 이제 철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 속에서 또 미국이 받는 것은 중국이 이제 500억 달러 정도의 그 농산물을 사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500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미국이 4,500달러의 농산품 구입을 중국이 약속했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1년에 보통 수입하는 양이 230억에서 250억 사이인데 거의 배가 되는 내용을 수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중국이 받기 힘든데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니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쟁점 현안에 대한 어떤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쟁점 현안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죠. 곽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네. 지재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 금지 같은 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2, 3단계에서 다루겠다라고 얘기했지만 1단계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2단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7.5%에서 12%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오히려 미국이 미끼를 던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에 관세를 철회하게 되면 중국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율 조작을 할 텐데 그 환율 조작을 가지고 다시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취한 태도도 또 중국의 입장도 다소는 좀 모호하다. 미국이 취한 입장이 모호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관세 적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중국을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에는 네.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무역에 변화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협상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걸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협상이 2단계로 간다. 누가 과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문제를 추동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의 그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2, 3단계를 마치 1단계의 관계와 분리해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없고 나눠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1단계가 2단계, 3단계로 진전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돼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디딤돌로 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이걸 딛고 2단계, 3단계로 나가기에는 네. 너무 돌이 작은 거죠. 그렇죠. 지금 두 분은 그렇게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의미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의미가 크지 않는 이 1단계 합의안을 그럼 왜 했을까? 그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의 목표 함수는 재선이거든요. 재선. 이분 참 깔끔해요. 기승전 재선 지금까지. 네. 대통령이 좋긴 좋은 자리인가 봐요. 대통령이.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론 중에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제 한국말로 하다 보면 우리말로는 정치적 경기 변동론 이런 이론이 있는데 네. 대선에 즈음해서 경제 성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만족도로 인해서 네. 이 사람 잘했구나 하고 찍어주는 그렇게 하는 그 정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든 통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돈 풀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데 돈 푸는 건 나중에 위험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과로 고용지표라든지 네. 성장률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보여주고 이게 실질로 몸에 닿잖아요. 이게 미드웨스트 지난번에 트럼프를 밀었던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방의 그 농가들이나 아니면 그 오하이오 같은 데에서 이 폐쇄된 공장 네. 이런 노동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지금 좋은 그렇겠죠. 상태거든요. 미국 그래서 농산물을 중국이 살 수 있게 오히려 됐으니까. 탄핵을 받고 있는데 그 탄핵 때 트럼프에 대한 정치 헌금은 10배가 증가된 아하. 그런 형태를 보고 있어서 이번 딜이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재선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6%대로 이번 3분기에 수령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성장률이 상당히 중국은 뭐냐면 한쪽만 잘 살고 또 특정 분야만 잘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이제 와서 아마 이번에 경제공작회의 어제 끝난 네. 거기에서 이거를 구조개혁 또는 구조전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데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정부 측에서 재정을 푸는 걸로 나가면서 내수 위주로 전환하려는 그런 경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정 교수님께 네.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곽 교수님이 중앙경제공작회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곽 교수님이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몇 개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11월하고 12월에 걸쳐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건 해관 총서 회의라고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이제 주로 수출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요. 네. 그리고 그 한 달 정도 뒤에 열리게 되는 경제공작 회의 전에는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치국 회의는 거의 아웃라인이 제시가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경제회의가 이번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앞서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주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있을 경제 정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국내 경제의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문제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뭐 3개의 심화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심화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수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차이를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중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는요 자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하. 네, 상황에 따라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가면서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한다라는데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6%보다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도 사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간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6%에서 6.5%인데 이게 차이로 보게 되면은 0.5%밖에 안 되지만 6%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딜이 아무래도 첫 번째 관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되고 중국은 지금 국내 경기가 녹록지 않고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둘의 어떻게 보면 그 니드가 맞아 떨어진 거죠. 어떻게든 이 1단계를 통해 모멘텀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뭐 또 한 가지 뭐 네. 국제적인 국제 관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재선이라는 중요한 이슈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성적표에 한 줄을 더 추가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어떤 움직임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연말에 해결하고 갔다라는 그런 뭐 일종의 안정적인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네. 오늘 12월 특집으로 저희가 2019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2019 한풀이로 미중 무역 갈등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었거든요. 엄청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한이 맺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교수님들 지난주에 저희가 2019 한풀이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풀이를 했는데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한풀이는 시진핑 주석한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누구의 잘못?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둘의 좀 누가 더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꼽아주신다면 곽 교수님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곽 교수님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이제 작년 3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미국이 처음 중국에 대해서 네. 화웨이 이전에 ZTE라고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기억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총 중국과의 5천억 달러 규모의 그 무역 규모 중에 3,750억 달러를 무역 수지 흑자를 중국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6,200억 달러쯤 무역 수지 적자예요, 미국은. 그렇지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저브를 보유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 없이 풀 수가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이클 커런시라고 하는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중국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파워는 미국이 쥐고 있고 네. 협상력은. 그래서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수입도 올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엄청 건드리고 그 과정에서 뭐 동맹은 상관없고 돈 벌고 그다음에 고용 일자리 창출하면 된다라는 걸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죠. 그럼 네. 트럼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만만하게 트럼프 예상대로 맞느냐? 중국은 맷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덩치가 있기 때문에. 네. 옛날 조그만 사람은 명치 한 대만 맞으면 나가지만 덩치 큰 애들은 슬슬 한 대만 피해도 그거 보통 아프게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네. 바로 중국의 특징이 체격이 크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쉽게 주권 문제나 정책, 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측면에서 보면 결국 얘기는 하면 갑의 지위는 트럼프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의리라고 해서 시진핑이 그렇게 많이 양보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일단 트럼프가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선방을 먼저 때렸는데 네. 생각보다 중국이 안 넘어간 거예요. 네, 뭐 맷집이 좋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중국 내부에서는 닝조 후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맥락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맥락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중국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홍콩 문제겠죠. 이 홍콩 문제가 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냐 하면은 2,500억 달러 정도의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홍콩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천 몇백억 달러의 무역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영향이겠지만 홍콩을 쥐어짜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건 홍콩의 한풀이 대상은 시진핑이겠네요. 한풀이 대상이라고 남 탓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보다는 중국 같습니다. 미국은 또 왜냐하면 이번에 또 인권법 통과시켰으니까요. 서로의 양자 간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제재하고자 하는 맥락은 일정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 기술,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상교화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관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 자유경제라든지 자유무역이라든지 자유주의에 의해서 혜택을 본 중국이 이제는 공언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스스로도 책임 있는 대국을 얘기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드 배치 이후에 아주 엄청나게 그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국제적인 관행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진핑 탓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특집 코너입니다. 2019 한풀이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에 대해서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안목을 가진 당신에게 YTN 라디오 생생경제 2019 한 해를 정리하는 2019 한풀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관련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때마침 낭보가 들려 왔어요. 두 분은 일단 큰 합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의미는 있었다라고 일부에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미중 무역 갈등이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곽 교수님 오늘 뉴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 지표가 최저 기록을 다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 오래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고생했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이제 쭉 국제기구에서 예측한 어떤 그 추산치에 보면 중국이 1% 성장이 내려갔을 때 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한국이 0.5%예요. 네. 그만큼 이제 대중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면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거의 한 80%가 부품하고 소재인데 그 부품 소재 때문에 직접적인 그 제재를 받아서 우리가 수출이 죽게 되고 그래서 위험이 크냐. 그거는 이제 내용 얼마 안 되고요. 실제로 보면 늘어난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빅2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서방 측의
소위 말해서 성장 엔진은 미국이고 미국.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의 성장 엔진이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들 싸우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제일 먼저 영향하는 게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투자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바로 이제 이 점이 이제 두 번째인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신규 투자가 없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고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성장률이 낮아지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네.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제일 큰 영향인데 바로 우리가 미중 의존도가 40% 우리 경제의 거의 반이 미국이나 중국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었죠. 이게 이제 1단계 합의가 딱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용 부도 수합이라고 CDS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푹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취했다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시그널을 준 그렇습니다. 거죠.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 터진 우리가 새우등의 입장이었던 건데 그러면 정 교수님 어쨌건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고요. 사실 사드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최근 중국 정부가 왕이부장을 보내기도 하고 좀 많이 유해진 것 같기는 하는데 한중 경제가 좀 사드 전으로 돌아가려면 이 미중 무역 갈등하고 예외로요, 다르게요. 한국 뭐 단체 관광 제한을 좀 공식적으로 푼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앞으로 나올까요? 단체 관광을 푸는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관광객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관광 수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것으로서 관광 제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네, 물증을 맞습니다.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게 할 게 없다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 그렇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전제는 바로 사드 배치를 완전히 철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보적인 상황이 직면해 있고 그리고 또 중국과는 경제적인 안보와까지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는데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새우등이 터졌습니다. 작년 한 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약 10%의 무역 감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 9%. 근데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0.8%의 하락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올해 그 OECD하고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2.9%, 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피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의존도가 4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어떤 성장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도 크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좀 그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작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얘기를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중국은 1년에 한 2, 30개 나옵니다. 그건 시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한국의 스타트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라. 그 시장을 상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보 없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까지는 흑자였지만 그 흑자세가 감소되고 심지어는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전이나 뭐 사드 사건을 뭐 관광 제한을 푸는 뭐 이런 민간 차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우리가 다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무역 전문가이신 우리 곽 교수님 지금 이 문제 터졌을 때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우리 그래서 이제 좀
다변화해야 된다. 수출 시장.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굳이 지금 잘 팔리는 데에 국가에 집중해서 파는데 이걸 꼭 굳이 다변화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변화는 80년서부터 했고요. 80년대에서부터 한 거다. 이제 해서 지금 이 정도입니까? 수입 다변화 정책은 원래 일본에 너무 그 기계나 부품 같은 것들이 일본 너무 수출에 의존해 의존해서. 놓으니까 수입 다변화 정책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다변화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는 마켓 사이즈가 얼만큼 구매력이 있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다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슨 다변화를 합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장 개척의 한계 같은 것이 사실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뭐 일본의 수출 규제 당하면서 그럼 국산화하자. 라고 얘기죠. 그것도 국산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존재해야지 이게 국산화를 하든지 공장을 설립하든지 할 텐데 네. 바로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경제로 성장을 했어요. 경제 규모가 10위권이고 그다음에 수출 규모나 무역 규모는 7위권을 하니까 이건 한국 경제가 작은 규모만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G1, 2처럼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큰 경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경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 때문에 우리가 막 망하거나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의존이 돼 있어요. 한국에.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25%, 미국의 한 15%, 뭐 27, 13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두 군데 국가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변화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된 정책은 사실 이번 정부를 통해 가지고선 강력히 추동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신남방 정책이 그건데요. 과연 그 지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치만큼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속된 말로 발에 땀 날 정도로 영업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1대1로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로도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중남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중남미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미중 무역 경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마당에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깃발 뒤에 서야 되냐, 중국 깃발 뒤에 서야 되냐. 정말 이런 질문하기 싫은데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는 FTA 중심으로 미국과 더 연계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이렇게 친중적이었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서야 돼요, 교수님? 곽 교수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안미경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에.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깨지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하지 않으면 뭐 우리와의 관계 회복은 뭐 기대하지 말라 해서 이번 왕이 부장했던 것도 사드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다면 중국이 그러면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큰 시장을 계속 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죠. 특히 지금 이제 한국 경제 수출의 20%가 반도체에서 나오는데 그럼 반도체는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거의 1조 달러를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 웬만큼만한 수준은 중국에서도 자체 공급을 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면 수출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의존할 만한 시장이냐 그거는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동남아시아하고 인도 포함한 벽이고 신북방이라는 게 러시아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중국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 요것만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안보에 대해서 위협 같은 거를 해서 중국 경제가 무서워서 안보 사드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미국하고 안보 동맹을 했을 때 경제가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숨기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신남방이나 대체 시장을 찾았을 때 그런 특히 경중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자 뒤에 서야 된다. 과연 누가 강자냐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입니다. 미국이다. 아직까지는.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이제 껴안을 수 있는 동맹의 입장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미중 정책 누가 발기했느냐,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느냐, 미국이 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신감 없으면 도발했겠습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에 우선 방점을 두는 것이 네.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수업료를 우리가 지불을 했는데 그 지불한 것 중에 하나가 속칭 보이지 않는 장벽에 우리가 직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네. 미국 뒤에 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2019 한풀이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광노성 교수, 전가림 교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